내 집 마련의 매수 타임은 언제예요? 더 싼 집이 나올 때잖아요. 조정기가 올 가능성이 높은 타임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전략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장기적으로 도움되는 거. 눈여겨볼 만한 비규제 지역 그러면 전국구로 말씀드리면 같은데 지금 아마 올해 말고 내년에 조정장을 많이 겪을 거예요. SK뿐이 아니라요. 뭐 삼성, 뭐 LG 어마어마하게 그 제조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측이 되잖아요. 이미 빠른 분들은 작년에 다 샀습니다. 많이 샀는데 지금도 싸요. 서울 부동산 규제 강화로 실제 풍선 효과가 나타났나요? 데이터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래량은 좀 늘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보도에 처음에 뉴스가 나오고 구리시, 파주시, 동탄이 뭐 일단 키워드로 떠올랐는데 그대로 말씀드리면 구리시는 그냥 요란만 했지 실속이 없었습니다. 그냥 똑같았어요. 별 차이 없고 그러다가 저번 주에 한 달 내내 10월 15일부터 한 달 내내 한 달 넘었죠. 한 달 넘게 그냥 뭐 풍선 효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드디어 저번 주부터 구리시가 약간 상승 거래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파주시는 여전히 혼조세입니다. 그렇게 뭐 난리 필 때 제가 파주시 2, 3주 만에 바로 보고서 올렸는데 데이터 갖고 데이터 보시는 것처럼 하락거래가 더 많아 보이기도 해요. 아이러니하게. 그 힘을 크게 못 쓰고 있습니다. 못 쓰고 있고 동탄은 초반에 막 날릴 편인데 막상 데이터를 들여다보니까 반반인 거예요. 그리고 하락거래가 꽤 나오기 시작하고 특히 동탄역 동탄역 부근에 그 청계동 오산동 그쪽에 거긴만 좀 강세고 역전이니까 나머지 지역은 하락이 많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더듬어 보면 동탄에 갭 투자하러 많이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즘 터는 거예요. 왜 하락해서 팔겠어요? 그래 풍선율 가면 더 올라갈 때 왜 팔죠? 제가 웃기는 것도 많이 봅니다. 똑같은 아파트인데 거의 비슷한 10층 11층인데 하나는 2억 비싸게 사고 하나는 2억 싸게 사고 이래요. 그래서 확인까지 해봅니다. 혹시 리모델링을 했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현명해 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장은 그렇고 동탄은 지금 계속 한 달 동안 떠드니까 6대 4로 바뀌었습니다. 저번 주부터.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올라가는 기력이 막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 달 정도 이게 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6대 4 정도 비율로. 그러면 대책이 만약에 생겨 나오면 판이 바뀌겠죠. 뭐 그렇게 예측하고 시장에 접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 무리하시는 분들은 지금 약간 대기하는 게 낫고 정부 정책 그래 한번 보고 하자. 그게 낫고 또 파시는 분들 입장은 어때요? 사실은 겁나요. 그러니까 하락해도 파는 거예요. 왜? 정부가 추가 대책이 나오는데 보니까 폼이 약간 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값이나 뭐 센 대책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지금 못 팔면 묶이겠죠. 그 내년 5월이면 또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유예할 것인지 끝낼 것인지도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니까 언론이 너무 호가 위주다 이렇게 자꾸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풍선 효과 있는 지역이 다 5대5 수준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시장 상황이 이해되셨죠. 근데 거래는 늘어났어요. 뭐냐 실수요자들이 자기를 위한 생애 최초로 활용한 구매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왜? 머리 아프니까. 그럼 이게 그러면 1차 텀에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2022년 초에도 그랬거든요. 거래량이 막 줄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내년 초에 벌어질 것인가 한번 규제 대상인데요. 정부 대책에 따라 크게 변화가 좌우가 갈릴 것 같습니다. 네. 비규제 지역 중 눈여겨볼 만한 상급지는 어디인가요? 눈여겨볼 만한 비규제 지역 그러면 전국구로 말씀드리면 전주시 같은 경우 전주 한 2, 30만, 30만 될 거예요. 그러면 국가 규모는 아니더라도 크잖아요. 그럼 그 분들이 모이는 핵심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핵심지에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반포 같은 데 있잖아요. 전주의 반포 입지로 따지면. 근데 주공이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주공 아파트가. 용적률이 179%예요. 그럼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가격이 한 2억에서 3억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전주에 지금 좋은 아파트, 신규 아파트 에코시티라고 있어요. 뭐 전주 혁신도시.
그쪽이 6억 7억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건축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6억 7억이면 3억 5천에서 4억 들어가죠. 건축비 1000세대 이상은. 지금 말씀드린 데가 땡땡 주공인데 한 1200세대 넘어요. 그러면 현재 179%니까 250% 하면 세대수 많이 나오겠죠. 물론 현재 평수가 좀 작은 것들이 좀 껴있긴 하지만 혼합하면 하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런 아파트들이 지어졌을 때 건축비를 계산하면 4억 들어간다고 치면 지금 3억이면 더하면 얼마예요? 7억이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고 거기 머물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그러면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어때요? 말씀드린 대로 투자 대상이 되는 거죠. 1억 정도 세이브가 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까지 계산하면 더 갭을 자기가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고, 또 비규제 지역 중에 이제 청주 같은데 지금 아마 올해 말고 내년에 조정장을 많이 겪을 거예요. 청주 시내 대장 아파트들이 꼭지를 갔다가 빠졌다가 꼭지를 못 찾아가고 있어요. 유선이에요. 근데 이게 올라갈 것처럼 막 지금 펌핑되고 있는데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잘 나가면서 그 M15 공장이라고 중공치고 15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요. 얘가 또 이제 증설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CTX라고 있습니다. GTX가 아니라 세종하고 청주하고 있는 사업 타선 검토가 끝나가지고 인가가 났습니다. 한 단 얘기거든요. 완공이 34년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호재로 떴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주도 외지인들이 개투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털고 있어요. 그 혼주예요, 거기도. 그 조정장이 내년에 벌어질 거라고 봐요. 이때 좋은 자리, 청주시 흥덕구라고 그래요. 뭐 청주의 강남이라고 합니다. 거의 뭐 조금 있으면 잘하면 100만도 갈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걸 감안해 보면은 거기는 또 그럼 제조업이 뭐 SK뿐이 아니라요. 뭐 삼성, 뭐 LG 어마어마하게 그 제조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측이 되잖아요. 지금 일단 고가가 올라갔어. 조정 받았어. 근데 이번에 올라가려다 못 올라가고 있어. 그런데 입지 물량이 내년에 많이 나와. 조정이 다시 들어가. 근데 그 뒤는 어떻게 될까요? 조정 거친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인플레이션에 맞춘 MT에 맞춘 상승이 있겠죠. 그 지점이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이나 투자 타임이고, 소유주 입장에서는 뭐예요? 정신 차리고 지금 자산 관리해야겠죠. 청주시 같은 경우엔 뭐 이런 식으로 지방마다 다 달라요. 또 군산 이런 데는 또 어때요? 하나오션 뭐 이렇게 뭐 우리 해운중공업이 막 히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 4년 동안 비어있던 곳들에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고 사람이 늘어나요. 그러면서 집에 대한 수요가 생기겠죠. 이미 빠른 분들은 작년에 다 샀습니다. 많이 샀는데 지금도 싸요. 전세값하고 막 여러분들이 평소에 얘기하는 갭 투자 딱 그 라인이에요. 지금 이제 조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뭐 투자할 데가 없고 내 집 마련할 때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제 공부를 조금만 하십시오. 간단합니다. 도시는 경제와 사회와 생산 이런 것들이 모여야 되는데 최초가 뭐예요? 공장이 있어야 돼요. 공장에서 잉여 생산물을 만들고 팔고 돈을 벌고 안에서 그걸로 인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고 이렇게 확대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하나 있죠. 라스베가스처럼. 그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제조업이 있으면 일단 도시는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뭐 발표 많이 하잖아요. 국토종합 이제 조금 있으면 6차 계획 나올 텐데 이런 걸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경제 정책 방향 이런 거 보시면서 여러분 나이가 지금 20, 30인 분들 금세 후딱 갑니다. 금세 5, 60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생각하셔가지고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이 적경지대에 땅값이 평당 뭐 20만 30만 원짜리 있어요. 근데 철도 옆에 그걸 꿈이에요. 그림이에요. 만약에 내가 있을 때 통일이 된다든지 내 자식이 있을 때 통일이 된다면 이 철도가 살아나겠지? 철도 역전 옆이 다 지금 폐쇄됐거든요. 싸요. 사두는 분도 있어요. 땅이 날아가지는 않잖아요. 이런 어떤 사고방식의 어떤 전환? 이런 걸 통하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 많은 투자 대상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오피스텔도 여러분 강북도 오피스텔이 다 3억 4억 해요. 강남은 그러면 7억 8억 하나요? 오피스텔? 뭐 18평짜리 20평? 아닙니다. 발품 파십시오. 제 얘기 듣고 오늘부터 한 달 내내 다니시면 정말 좋은 거 사실 겁니다. 강남 한복판에 2억 3억짜리 아파트나 오피스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레 겁먹지 마시고 공부하시고 발품 팔면 말씀 주신 그런 대상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전월세 시장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시장에 약간 하방 조짐이 있을 때 2만 5천에서 3만 개의 전세 물건이 서울에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큰 문제도 없었고, 그리고 이 연초에 그 오세훈 시장에 토지 거래가 발발 일어나면서 심리가 불안해지면서 이 3만 2만 9천 대던 전세 물건이 6월 7월 되면서 발표하기 그 시점이 되니까 한 2만 4천 대로 줄어요. 많이 줄었죠. 전세 매물이. 근데 지금 기준 시점으로 2만 4천이가 줄었을 때잖아요. 그럼 지금은 더 줄여야 되겠네요. 그 기사대로라면. 지금은 2만 6천 개입니다. 23일 기준으로. 그럼 늘었잖아요, 전세가. 기사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전세 물건은 이렇게 얘기가 맞죠. 연초에 비해서 6월 하반기 초순에는 줄었으나 다시 최근 강남 일대 입주 물량으로 인하여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게 맞지 않나요? 자, 3만이었던 게 2만 4천, 2만 6천. 말이 맞지 않나요? 이렇게 써야겠죠. 그래서 그 기사는 일단 가짜 기사다. 7월 달보다 물건이 2천 개 더 늘었다. 전세가. 그것도 새 아파트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확실히 이해가 되시겠죠? 팩트는 제가 다 말한 게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전세값 상등에 대해서 뭐 말씀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게 전세 가격에 대한 데이터를 부동산에서 내지 않습니까? 내는데 실거래가를 가고 하는데 사실 통계 가격에 문제가 있는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 통계가 상위 10% 거래 가격, 하위 10% 거래 가격 뺍니다. 왜? 이상 거래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 옆에 300세대짜리 아파트들이 3000세대 10개가 있으면 거기가 10개가 거래가 됐어요. 10개가 거래가 됐는데 그럼 여기는 3000세대에 10개니까 이거만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서 5000세대가 있는 잠실 리센츠가 하나가 거래가 됐어요. 그럼 얘는 5000개가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총 볼륨을 따지면. 이걸 데이터에 넣으면 잘못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결론적으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다. 근데 이것이 마치 정설인 것처럼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실제 상황은 어떠냐면 상생 임대인 제도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전세 가격을 안 올리는 데도 많습니다. 많고 또 입주 물량이 많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러면 입주하면 빠져나가잖아요. 전세돈을 못 돌려줘서 경매를 나가는 분들은 뭘까요, 여러분? 실제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통계가 정말 저는 수준 이하라고 또 한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간 통계부터 해서 모든 데이터들을 한번 점검해야 되는데 뭐 AI 말만 하지 말고 같이 썼으면 좋겠어요. 알아서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세값 상승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인플레이션은 항상 존재하고 현재 자본주의가 그것만큼 오를 수 있잖아요. 그건 사실 실질 인플레이션, 실질 전세 가격을 따지면 맞는 거거든요. 1, 2% 오르는 거는. 근데 그 이상이 오를 때 이제 오버슈팅이 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축 선호단지에 몇 개가 거래가 되면 많이 오른 것처럼 통계가 나오는 것도 문제고, 그러면 사실 구역별로 다 나눠서 어떤 표본이 있는지도 오픈해야죠. 항상 오픈해야죠. 그거 뭐 어렵습니까? 데이터 그냥 첨부 파일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재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금리 인하 때문에 그 인상 상방 압력은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정부가 상생 임대인 제도를 쓰고 있고 최근에 뭐예요? 전세 대출 한도를 줄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뭐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폭등하고 있지는 않고 오르는 기미가 있지만 의외로 또 발품 팔다 보면 안 나가서 그런 집도 꽤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 기사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발품 파시면 더 싸게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주택자들을 위해 매수 전략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가격은 일반 근로자 가구나 정상적인 그 생산 활동하는 분들이 사기에는 버거운 가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부담 가능한 주택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해외는 이미 다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반값주택하고 연동됩니다. 실제 건축비와 국민들을 위해서 공급해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잖아요. 민간하고 틀리잖아요. 이익을 위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내 집 마련의 매수 타임은 언제예요? 더 싼 집이 나올 때잖아요. 그럼 현재 시점이 어때요? 정부가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거 한번 보고 가야죠.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정부 대책이 나오면 에이 이번에 또 속았네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기회가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는 12월 말 혹은 설날 전에 예정되어 있는 정부의 강력한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한 실현 가능한 방안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시점이 여러분이 매수 타이밍과 매수 대상을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거라고 말씀드릴게요. 자산 대비 어느 정도 비율까지 대출을 활용하는 게 안전할까요? 제가 볼 때는 40%가 제일 안전한 것 같습니다. DSR 기준으로. 그 정도면 충분히 감내하고 리스크 위기가 오더라도 감내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인 선을 넘어서 가지고 다른 창구를 이용해 가지고 레버리지를 더 썼다 그래서 한 60, 70% 되면요. 리스크가 왔을 때 감당이 안 됩니다. 쉬운 말로 이렇게 손 털고 나와야 되면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레버리지가 제일 적당하다고 판단되고요. 중요한 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스스로 좀 체크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탁 터지는 순간에 요번에 겪어보시겠지만 2%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분들이 고정형으로 5년짜리 받았다가 혼합형 있죠. 5년 받고 2% 이자 싸니까 편하게 지내고 있다가 2022년도 가을에 갑자기 4% 5% 뛰니까 거의 멘붕 다들 와가지고요. 이때 경매 많이 날라갔습니다. 이자 낼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경제 리스크라는 존재에 대해서 지금 또 미국이 남아있으니까 그 한 번의 시간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필이면 내가 사고 나서 올 수도 있어요. 그 리스크에 대해서 계산 한번 해보셔야죠. 그래서 제가 40% 말씀드린 거예요. 40%면 밥을 먹다가 라면을 먹는 거로 바꾸면 견딜 수가 있는데 지금 라면을 먹으면서 버티는 사람은 갑자기 리스크가 오면 라면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계산을 스스로 잘 조금 스스로 내가 지금 3%의 대출을 받았는데 6%가 된다고 할 때 내가 막을 수 있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멘탈에 문제가 안 생겨요. 편안하게 갈 수 있고 왜? 그 시기를 잘 넘겨야 또 새로운 시기가 오잖아요. 그 시간 프로그램을 잘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신혼부부가 첫 집을 선택할 때 전세가 나을까요? 월세가 나을까요? 일부 자산가의 자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상적인 그 대중들의 신혼부부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돈이 있나요? 없죠. 그럼 당연히 월세부터 시작하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전세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활용해야죠. 왜? 비용이 절감되니까. 그러면 시드머니를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는 전세 대출을 적극 활용하셔야 되니까 그걸 활용하고서 우리 집은 천천히 모아서 사자. 무리하게 이자 내지 말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무리해서 가자. 힘들게 살아도. 자, 그러면 결혼을 왜 했죠? 집 살라고 했나요? 자, 근본적인 걸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집을 사고 나서 이혼하는 부부도 간혹 있습니다. 왜? 집을 샀는데 무리해서 샀어요. 다행히 양가에서 도와줘서 좀 부드럽게 간다면 천만다행인데요. 실화입니다, 실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현실적인 대안이니까 말씀드려 볼게요. 신혼부부라면 이제 대출이 잘 되잖아요. 당첨이 잘 되고. 그러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그러니까 무리의 선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힘들지만 갈 수 있는 거. 근데 힘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무리하는 게 맞는 걸 알고 그냥 진짜 무리하는 거. 앞뒤 안 가리고. 뒤에 건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무조건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런데 둘이 협의를 했어요. 계산도 하고. 요즘 하지 말래도 하잖아요. 근데 가끔 그냥 질러대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젊은 분도. 무조건 오를 거야. 그러고 그냥 나중에 수습이 안 되는 것도 좀 봤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 부동산을 사게 되면 부대비용 많이 듭니다. 세금부터 해가지고. 그런 거 철저하게 계산할 정도가 아니라면 두 분이서 100% 상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세 대출을 처음에 활용하시는 게 제일 현명하다고 저는 보고 돈을 좀 모으신 다음에 가는 게 좋고 왜 조정기가 올 가능성이 높은 타임이잖아요 지금. 지금 많이 내려왔다고 그러면 좀 무조건 사라 그러겠어요. 2000 만약에 지금 14년 15년이다. 무조건 그냥 사세요 집 사세요 이러지만 지금 그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사지 말고 여러분이 사시려는 지역에 입주 물량 추세 이런 그래프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한번 보세요. 영화 한 편 딱 안 보면 돼요. 두 분이 머리 앞에서 딱 보면 답 나옵니다. 그거 활용하시고 매입을 하실 때는 대출금리가 신혼부가 조금 우대금리가 적용이 되니까 그것도 100% 활용하셔야죠. 만약에 하신다면 그러면 전략 중에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장기적으로 도움되는 거. 3기 신도시 공공 분양이 제 1번이라고 봅니다. 지금 판교 신도시가 이렇게 좋아질 줄 누가 알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야 다들 그랬어요. 야 벌판에 뭘 세우냐. 세월이 약입니다. 그러면 3기 신도시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 퀘스천 찍지 마시고 3기 신도시를 1번 무조건 공략하는 겁니다. 신혼부분들은 2번은 말씀드린 대로 그게 전세 사시면서 그러면 시간의 텀이 여유가 있잖아요. 무리해서 기존 주택 뭐 쫓아가지 마시고 그게 1번이라고 보고 정상적인 그러니까 평균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대안이라고. 두 번째 경매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열심히 하시면 빌라 단지나 이쪽 다세대 단지 저층 주거지에 향후에 재건축 한 10년 15년 뒤에 될 수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공부를 하시면 거기를 경매를 받을 때 쌓아요 또. 그러면 부부만 행복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애기 하나 키울 정도가 된다. 둘이나 키울 정도 되면 그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몸테크. 살짝 몸테크죠. 내 집 있고 안정적인데 뭐가 고민이에요. 다만 폼 나는 커뮤니티가 없을 뿐이죠. 근데 10년 뒤에 어떻게 돼요? 그게 새로운 집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장기적 플랜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투를 잡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대응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결혼한 분들은 부부가 답을 내야 됩니다. 이게 장기전 됐을 때 아주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경우를 제가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상투에 분들이면 부부싸움이 100%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혼부부가 미리 부부간에 신혼부부도 아니든 부부간에 충분히 얘기가 되면 전혀 탈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꼭 한 분이 강합니다. 사던 뭐하던. 그러면 그것이 결과가 좋을 때 문제가 없는데 나쁠 때는 이게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한 1주택자인데 상투에 잡았어요. 어떡합니까? 투잡돼야지. 세리잡돼야지. 그런데 자제분들이 있다라면 이해가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근데 자제가 없어요. 그럼 무리할 필요 있나요? 주식 투자할 때 여러분 딱 지면 그거하고 집을 이상하게 다르게 대하더라고요. 우리 자산을 대할 때 같은 건데 주식도 우량주들은 오래 두면 내려가지만 결국은 다 상승하잖아요. 우상향.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르게 대하더라고요. 집은 뺏기면 안 돼. 뭐 이런 계산을 저그 착각입니다. 내가 너무 상투에 잡았다라면 그날 그때 손 턴다면 그냥 손 털면 어떻게 돼요? 아마 원금 선에서 끝날 수 있을 거예요. 갭을 조금 들어갔을 테니까 무리해서 그렇죠? 근데 그걸 들고 가면 어떻게 돼요? 세월이 흘러갔는데도 안 맞춰지면 어떻게 돼요? 이자까지 또 이래요.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2021년도 꼭지에 잡은 분들이 금리 올라가면서 2023년 4년도에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때 정리하신 분들도 있어요. 너무 부담되니까. 이분들은 지금 2025년이니까 내년까지 지금 3년치 이자 비용을 안 냈잖아요. 그 집값이 지금 고점을 찾지 못한 것도 있잖아요. 그건 최선의 선택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걸 들고 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만약에 강남이었으면 그나마 이번에 천만 다행이지만 아니었으면 박살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이게 3년 안에 내가 샀던 가격 고점을 회복할지 첫 번째 목적 내가 여기서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투자 목적이 더 많았던지를 먼저 판단하셔야죠. 투자 목적이 많았는데 상투였다 그러면 실패한 거잖아요. 빨리 손절해야죠. 그리고 새 출발하는 게 빠른 거고. 근데 가족이라는 기회비용의 편익비용이 있잖아요.
내가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가족이 잘 크면 좋잖아요. 이런 비용을 갖다가 보이지 않지만 수치화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셔야죠. 그러면은 1주택자분들은 답이 나올 거라고. 다주택자분들은 간단합니다. 뭐 욕심낼 거 없어요. 왜 무리하게 사가지고 버벅댑니까? 그냥 정리하면 딱 정리되고 자산 유동화 될 텐데, 집이 10개인데 레버리지가 많아서 전세 대출 제도가 바뀌면서 여러분 전세 보증안도 또 줄 수도 있어요. 그럼 또 타격 오거든요. 미리 대비하셔가지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이 전세 물량을 좀 월세는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전세 물량은 갭 투자한 거는 빨리 다운사이징 하셔가지고 안전하게 가시는 게 최고라고 봅니다.